2023학년도 1학기 데이터 마이닝 출석 수업 과제입니다. 자, 이 과제가 쉬운 편은 아니에요. 비교적 어려운 편인데 그래도 해결을 하면은 점수는 잘 받을 수가 있을 겁니다. 쓰는 게 뭐 쉽지 않아요, 진짜로. 새로운 것을 좀 찾아내야 되고 또 이제 코드 같은 거 코드를 입력을 해야 되고 뭐 코드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거든요. 코드가 어렵지는 않은데 이해를 해야 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좀 연구가 좀 필요합니다. 여러 가지 시행착오가 있어야 되고 그래가지고 쉽지 않은 과제이지만 내가 요구하는 거, 내가 생각하는 거, 내가 어떤 결과물을 원하는데 그 결과물을 도출하기가 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냥 이거보다 좀 더 하고 싶은데 그것에 미치지 못하는 그런 단계까지만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완전히 교재로 할 수가 없고 다른 참고 자료를 이용해야 되는 면도 있습니다. 인터넷이나 챗 GPT를 이용해가지고 코드를 가져오는 그런 방법으로 해야 될 수도 있어요.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하다 보면 시간을 좀 들이면 어쨌든 해결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점수는 30점을 받긴 했는데 뭐 다행이죠. 이렇게까지 어렵게 할 필요가 있나 싶습니다. 너무 어렵게. 물론 과목 자체가 그런 과목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어요. 이 정도 수준을 알아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오히려 난이도가 좀 높으면 뭐 배운 만큼 뭐 성과가 있을 텐데 사실 이거를 한번 과제를 해도 오랫동안 기억하기가 쉽지 않아요. 이런 것들은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데이터 마이닝은 데이터에서 의미를 추출하는 기법을 의미하며 모수적 모형 접근 방법과 알고리즘 접근 방법이 모두 활용될 수 있다. 모수적 모형 접근법과 알고리즘 접근법의 특징, 장단점 및 사례를 조사하시오. 또한 SNS에 게시된 텍스트 데이터를 분석하려고 할 때 어떤 주제를 분석하면 좋을지 자신만의 독창적인 주제를 제안하고 이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을 이용하면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지 데이터 마이닝 측면에서 논하시오. 이렇게 돼 있는데 좀 배점을 여기에다가 좀 더 많이 주고 비율을 나머지는 좀 약하게 했으면 어땠을까? 이 1번을 잘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많이 평가하는 것 같거든요. 나름 뭐 다른 것도 쉽지 않지만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답안을 먼저 보죠. 자, 모수적 모형 접근 방법의 특징은 모수 A와 B를 과거 데이터로부터 추정하는 방법입니다. 이것은 단순 선형 회귀 분석 Y는 A 플러스 BX와 같은 모형식을 세우고 데이터로 활용하여 식 안에서 모수를 최소 제곱법이나 최대 우도 추정법 등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모수적 모형 접근 방법은 대체로 결과의 해석이 쉽고 결과가 복잡하지 않은 것이 장점입니다. 그러나 데이터가 가정이나 식에 부합하지 않으면 정확도가 낮아져 성능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해당 방법으로 예를 들었던 선형 회귀 분석과 로지스틱 회귀 모형 등이 있습니다. 알고리즘 접근 방법은 정해진 알고리즘으로 계산된 결과를 분석하는 방법입니다. 알고리즘에 의해 데이터로 학습한다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알고리즘 접근 방법은 데이터의 복잡성이 높아도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알고리즘의 개념에 관한 이론적 근거를 적용하지 않고 사용할 때는 과도 적합의 잘못을 범할 수 있습니다. 또 알고리즘 접근 방법은 기계만이 인지할 수 있는 결과를 얻게 되므로 해석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알고리즘 접근 방법은 의사결정 나무, 배깅, 랜덤 포레스트, 부스팅, 신경망 모형 등이 있습니다. SNS는 무한대에 가까울 정도로 많은 데이터가 생산되고 있고 주제도 셀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합니다. 우리가 수많은 데이터에서 더 유용한 데이터를 분석하고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데이터 마이닝을 한다고 보았을 때 가치가 있는 것은 상품 판매에 관한 데이터를 분석하는 것입니다. 그것 중에 관심이 있는 것은 뷰티 산업입니다. 현 시대의 IT는 사람과 컴퓨터와의 커뮤니케이션이 입력과 출력이라는 단순한 구조에서 나아가 AI가 활용되면서 패러다임이 변화했습니다. SNS로 경험할 수 있는 것은 내가 관심이 있는 분야에 대해 지속해서 푸시를 받는 등 인공지능 추천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어떤 SNS에서 어떤 분야에 대해 보게 되면 그 분야에 관한 정보를 계속 얻게 됩니다. 이러한 근거로 화장품을 클릭하면 화장품이 계속 노출되면 화장품에 관한 데이터가 누적될 것입니다. 이런 문제가 왜 싫으냐면 좀 마음에 안 들어요. 왜 싫으냐면 이렇게 자신만의 독창적인 주제를 하라고 하면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 교수의 아이디어가 부족해서 이 학생들의 아이디어를 차용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 좀 의도가 들어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출석 수업을 하면은 그냥 그 수업 때 배운 내용을 가지고 그냥 얘기를 하면 되는데 물론 이런 과정에서 내가 배우는 것도 있지만 이 과제를 읽어보는 교수도 배우는 게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수가 학생들로부터 배우는 건데 글쎄요 그 과거의 이론
그냥 먼저 선행 합숙하고 그것을 학생들한테 알려주는데, 이 교수도 잘 가르치는 교수가 있고 그렇지 못한 교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뭐 박사학위 하고 교수하는 거는, 그러니까 학위가 있어가지고 교수를 할 수 있는 거지, 가르치는 능력이 좋아서 교수를 하는 거는 꼭 아니거든요. 이런 스타일의 문제는 제가 굉장히 싫어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리고 이 수업도, 이분의 수업이, 저는 뭐 다른 분들은 뭐 좋다고 뭐 얘기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은 것 같은데 저는 별로 안 좋아해요. 너무 똑같은 했던 얘기 또 하고 막 그러거든. 굳이 온라인 강의에서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내가 이해가 안 되면은 반복해서 재생 들으면 되니까, 반복 재생으로 들으면 되니까. 근데 그 수업 내용에서도, 수업 내용도 긴데 그냥 똑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해서 하니까 지루하죠. 재미가 없고, 오히려 뭐 무슨 내용인지 오히려 파악이 더 안 돼요. 이렇게 논리적으로 연결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얘기하다가 다시 처음으로 들어가서 또 처음부터 또 얘기하고 뭐 그런 식으로 반복하다 보니까 굉장히 수업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스타일의 강의는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과제 문제도 그렇고. 우리는 화장품에 관한 정보를 받게 될 때 그것으로 그치지 않아야 합니다. 화장품 판매를 위한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많은 상품은 인구, 사회학적 요인 등 여러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 판매와 구매가 일어납니다. 이러한 점에서 화장품은 더욱 예민하게 사람들의 욕구와 상태에 따라 선택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SNS에 게시된 화장품에 관한 텍스트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외모가 경쟁력이 되는 시대입니다. 곧 예뻐지면 돈을 벌 수 있는 것입니다. 경제 활동은 취업이나 영업 등 특정한 활동으로 일어나게 되는데, 같은 능력이 있다면 외적으로 보여지는 것이 더 좋은 것을 선택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코로나19라는 재난으로 마스크를 착용하면서 외모나 피부 관리를 소홀히 하기도 했습니다. 또 피부는 미세먼지, 황사 등 인위적인 요인과 자연적인 산화에 의해 손상과 노화가 진행됩니다. 이제 코로나19에 의한 마스크 착용 의무가 없어지면서 얼굴을 드러낼 수 있는 상황에서 화장품이나 피부에 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는 때입니다. 그래서 SNS상에 관련 키워드가 게시됩니다. 우리의 목적은 넘쳐나는 화장품 중에서 피부 노화를 방지하고 손상된 피부를 개선할 수 있는 제품으로서 나에게 맞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것으로부터 특정한 소비자에게 적합한 제품을 추천할 수 있고, 내가 판매하고자 하는 상품을 소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상품을 소개하기에 앞서서 소비자의 성향을 알아야 합니다. 소비자의 성별, 나이, 직업, 소득 수준, 소득에서 피부에 투자하는 비율, 피부 타입, 사용 중인 화장품, 개선 효과, 제품을 바꿀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 등 대상자를 선별하기 위한 자료 수집을 우선으로 합니다. 그래서 얻은 자료를 바탕으로 맞춤형 컨설팅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빅데이터 수집 및 분석, 처리를 위한 과정에서는 어떤 제품이 어떤 효과가 있는지 등에 관한 유의미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화장품 제품과 관련하여 데이터를 분석하는 방법으로는 알고리즘 접근법이 합리적입니다. 화장품의 선택과 추천은 일정한 형태를 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남성과 여성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제품이 달라질 수 있고, 나이에 따라서 선호하는 브랜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직업에 따라서도 색조 화장품을 선택할지, 자외선 차단용으로 선택할지 구분할 수 있습니다. 소득 수준에 따라서 투입하는 비용에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 건성, 지성, 민감성에 따라 타입이 다른 화장품도 선택합니다. 이처럼 화장품의 선택은 다양할 뿐만 아니라 연결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성, 50대, 직장인, 소득에서 화장품에 사용하는 비중 30%, 지성 피부, 그동안 효과 없음 등의 성향이 파악된다면 알고리즘에 의해 여성 다음에 진행되는 과정, 그 단계에서 50대일 때 진행되는 과정 등 순차적인 프로세스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SNS상에서 이러한 개인정보가 보기 좋게 게시되는 것은 아닙니다. 미용이나 화장품 관련 커뮤니티에서 활동하는 사용자가 게시글에 글을 쓰거나 댓글로 소통할 때 자신의 사례를 남기면서 이 같은 정보가 남게 되는 것인데, 이렇게 분산되고 광범위한 자료를 수집하는 방법으로 데이터 마이닝의 기법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가능했을 때 사용자에게 직접 정보를 얻지 않더라도 기업이나 판매 활동에 중요하고 의미 있는 영향을 줄 것입니다. 알고리즘 접근 방법은 복잡한 데이터를 분석하기 쉬우므로 위 사례에 대한 분석 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자, 이렇게 썼는데 아주 나름대로는 독창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논리적이고, 그때 이 코로나19라는 그 상황이 어떤 화장품에 관심을 가지게 되고 또 피부 관리에 관심을 가지게 되는 그런 상황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서 자기 그 개인한테 맞는 맞춤형으로서의 화장품을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에 대해서를 이 데이터 마이닝을 통해서 처리할 수 있다. 그런 취지의 글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이
이것에 대해서 피드백을 달아줬는데 1번 답안 분량을 충족하여 적절하게 기술하였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뭐 그냥 형식적인 그냥 답안이라고 피드백이라고 볼 수가 있고 2번 와인 품질 데이터의 로지스틱 회귀 모형을 적합하고자 한다. 과거의 분석 경험을 통해 알코올 변수와 서페이트 두 변수가 설페이트 두 변수가 매우 중요한 변수라는 것이 밝혀졌다고 하자 다음 각각의 모형을 적합하고 결과를 비교하시오. 알코올 변수 하나만을 입력 변수로 하여 와인 품질을 예측하는 로지스틱 회귀 모형을 적합하시오. 2번 설페이트 변수 하나만을 입력 변수로 하여 와인 품질을 예측하는 로지스틱 회귀 모형을 적합하시오. 전체 변수 중 몇 개의 변수 선택을 하여 와인 품질을 예측하는 로지스틱 회귀 모형을 적합하시오. 1, 2, 3의 결과를 비교하여 특징을 서술하시오. 했는데 뭐 교재 내용을 모르면 전혀 이해가 안 되죠. 문제 자체가. 자, 그런데 뭐 함수나 코드 입력하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와인이라는 변수에다가 이 엑셀 형식 CSV 파일이죠. 이거를 뭐 엑셀로도 불러올 수 있는 그런 데이터 프레임 데이터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알코올 변수에다가 GLM 해서 이렇게 입력을 해줍니다. 서머리를 하게 되면은 이러한 데이터가 표시가 돼요. 그럼 이 데이터만 보고 얘기하면 됩니다. 먼저 리드 CSV 함수를 사용하여 데이터를 호출했습니다. GLM 함수를 통해 알코올 변수를 입력 변수로 하여 로지스틱 회귀 모형을 적합하였습니다. 그죠? 이게 회귀 모형, LM이 회귀 모형이고 G가 들어가면은 로지스틱 회귀 모형이다. 이겁니다. 결과에 표시된 회귀 개수에서 부호와 크기를 해석합니다. 알코올은 양수이므로 크기가 클수록 와인의 품질이 높을 가능성이 큽니다. 알코올 도수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알코올의 유의성 값이 2에 뭐 16 뭐 이렇게 이므로 유의성 기준 0.05보다 값이 작아서 품질에 유의한 영향을 미칩니다. 모형의 적합도는 레지듀얼 디비언스의 값과 디그리즈 오브 프리덤의 값의 비로 보아 적합한 모형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냥 간단하죠. 뭐 설명도 뭐 어렵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거를 생각해내는 게 좀 어려울 수 있죠. 간단하지만. 2번입니다. 2번 이제 설페이트죠. 똑같습니다. 예, 변수를 다르게 했을 뿐이에요. 근데 저는 이제 엑셀 파일을 불러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리드 엑셀 이걸로 하는 거고 그 엑셀 파일의 시트에 여기 와인 퀄리티 클래스 요 시트를 활용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 이 로지스틱 회귀 모형은 같죠? 이 함수 구조가 같습니다. 변수만 다르고요. 그러면 이제 결과 서머리를 통해서 결과가 나오면 여기도 이렇게 이제 유의성 값 요거를 보면 되겠죠. 그러면 2에 16 요거잖아요. 그럼 0.05보다 작잖아요. 그래서 유의한 영향을 가질 수 있다고 보는 거죠. 리드 엑셀 패키지를 이용해서 와인 품질 데이터를 호출하기 위해 기존 파일인 와인 퀄리티 클래스 CSV 파일을 엑셀 프로그램에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여 와인 퀄리티 클래스 XLSX 확장자 파일로 변경했어요. 리드 엑셀로 안 해도 돼요. 처음에 했었던 여기 이제 CSV를 그대로 가져와도 되거든요. read.csv로 해서 CSV 파일을 그대로 가져와도 되지만 내가 독창적으로 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보고하지 않았다 그런 거죠. 그런 의미로 일부러 이거를 변형해 가지고 했습니다. 이러한 기능도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인 거죠. 리드 엑셀 함수를 이용하여 와인 품질 데이터를 호출했습니다. GLM 함수를 통해 설페이트 변수를 입력 변수로 하여 로지스틱 회귀 모형을 적합하였습니다. 결과에 표시된 회귀 개수에서 부호와 크기를 해석합니다. 설페이트 양수이므로 크기가 클수록 와인의 품질이 높을 가능성이 큽니다. 모형의 적합도는 레지듀얼 디비언스 값과 디그리 오브 프리덤의 값의 비로 보아 적합한 모형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 있잖아요. 자, 설페이트의 유의성 값이 이므로 품질에 유의한 영향을. 자, 그리고 자, 모든 거 전체 변수 몇 개의 변수 선택하여 와인 품질을 예측하는 로지스틱 회귀 모형. 자, 라이브러리 리드 엑셀을 썼죠. 그대로 여기서 이렇게 입력을 하고 서머리 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데이터가 나오죠. 이거 퀄리티에서 모든이니까 좀 다르잖아요. 여기서 이 설페이지에 대한 퀄리티만을 보는 거였고 여기서는 이렇게 콤마하고 닷하고 콤마 이렇게 하면 전체를 다시 전체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표시가 돼요. 서머리를 하게 되면 여기 다 나와 있죠. 이
알코올의 와인의 그 성분들을 표시를 해준 겁니다. 그래서 호출을 해가지고 모든 변수를 입력 변수로 하여 로지스틱 회귀 모형을 적합하였습니다. 회귀 개수는 양수값과 음수값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양수의 회귀 개수는 크기가 클수록 와인의 품질이 높다고 할 수 있고, 음수의 회귀 개수는 크기가 좀 또 못하네요. 수정하다가 크기가 클수록 와인의 품질이 낮아질 가능성이 크죠. 즉 변질되지 않을 가능성, 그것이 크면은 안 좋겠죠. 그러니까 변질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면은 좋은 거고, 휘발성과 같은 상태나 포함된 재료가 영향을 미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 모형의 적합도는 레지듀얼 디비언스의 값과 디그리 프리덤의 비로 보아 적합한 모형임을 알 수 있습니다. 유의성 값이 유의성 기준 0.05보다 작음으로 작은 것들이 있죠. 여기서 여기 요거 0.05보다 작은 것들이 있어요. 몇 가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요 정도 5개죠. 자, 하나, 둘, 셋, 넷, 5개. 변수 등이 품질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거죠. 나머지 것들은 이것이 뭐 값이 마이너스건 양수이건 크건 작건 이 품질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가 없는 거죠. 1, 2, 3의 결과를 비교하면은 1, 2, 3의 차이점은 입력 변수 1개와 입력 변수 여러 개로 품질을 예측한 로지스틱 회귀 모형을 적합한 것입니다. 1개만 입력 변수로 했을 때는 모형의 적합도와 유의성에 관해서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알 수 있지만 회귀계수를 해석하는 데 기준을 정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회귀계수는 모든 변수를 입력 변수로 했을 경우 1개의 변수를 입력했을 때보다 낮아지는 방향으로 달라진다는 점에서 다른 변수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번은 이제 끝났어요. 근데 3번이 또 어려워요. 이게 또. 자, 입력 변수와 목표 변수가 모두 범주형인 어떤 데이터의 두 입력 변수 x1과 x2는 1, 2, 3 등 세 가지 값을 갖고 목표 변수 y는 1, y는 2의 두 개의 범주를 갖는다고 할 때 각 집단별로 x1과 x2에 대하여 분할표를 아래와 같이 생성하였다. 물음에 답하시오. 1. 분할표를 보고 이 데이터의 원형을 유추하여 생성하시오. 단 데이터 세트의 첫째 줄에는 변수명 x1, x2, y를 명시하시오. 자, 이거죠. 자, 일단은 여기 보면 이 알파트 라이브러리를 이용해서 데이터 프레임을 표시를 했습니다. 데이터 프레임 형태가 어떤지를 보는 거예요. 한번 봤어요. 자, X를 이용해서 데이터 세트를 입력했습니다. 저장된 엑셀 파일을 R에서 불러왔습니다. 변수명 x1, x2, y로 된 데이터 39개를 만들었습니다. 분할표에서 x1은 1, x2는 2, 1, y는 1일 때 값이 0은 하나도 없다는 의미입니다. 값은 x1, x2, y1에서 몇 개가 있는지를 표시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y1 범주에서 x1은 2, x2는 2 값이 4인 경우에 2, 1이 4개라는 의미입니다. 그렇죠? y1 범주에서 x1은 2, x2는 2, 2, 2, 1. 여기 있죠? 2, 1, 2, 1이 있죠? 이것이 4개라는 의미다. 그죠? y1 범주에서 1은 4인 경우에 x1은 2, x2는 2 값이 4인 경우에 2, 1이 4개라는 의미입니다. 뭐 하여튼 그래요. 이것을 근거로 하여 데이터 원형을 유추했습니다. 자, 이렇게 된 거죠. 2번 넘어갈게요. 몰라. 이거 해놓고도 잊어먹어서 어려워요. 자, 2번. 지니 지수를 이용하여 최초 분할 시 최적의 분리점을 찾으시오. 그러니까 아까 전에 다시 문제를 다시 보고 얘기를 하면 되겠다. 이게 원형 데이터예요. 이게 원형 데이터고 요거를 좀 옆으로 놓고 비교를 해볼게요. 자, 이게 이제 수정된 거잖아요. 이게 이렇게 생성이 된 거잖아요. 근데 보세요. x1이 y가 1일 때 y가 2일 때 이렇게 돼 있죠. 여기 보면은 y가 1일 때가 있고 y가 2일 때가 있어요. 그죠? 근데 y가 1일 때를 보면 x가 x1이 00 있고 x2가 2가 있어요. 2가. 그죠? 그러면 y가 1이면 1일 때 x1이 x1하고 x2가 x1이 2다. x1이 2고 그죠? x1이 1이고 x2가 1일 때 한 개도 없다. 그죠? 그런 경우가 한 개도 없잖아요. 지금 여기 보면 x1이 1이고 x1이 1이고 없잖아요. 1이 하나도 없으니까 0이에요. 그리고 x1이 1이고 x2가 2인 경우도 없죠. 왜냐면 x1이 아예 없는데 그런 경우가 없잖아요. 아예. 그런데 x2가 2이고 x2가 2인 그것이 4개가 있다. 그죠? 여기
근데 여기 지금 안 보여요. 잘려가지고 데이터가 다 보이지가 않습니다. 1, 2, 3, 4, 5가 가려져서 지금 안 보이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x1이 3인 경우를 보죠. x1이 3이고 x2가 1인 거. 자, 3이고 1인 거. 이게 몇 개요? 1개, 2개, 3개, 4개, 5개. 5개라는 얘기예요. 요겁니다. 요 얘기예요. 이제 이거를 보니까 이제 생각이 났네요.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요거 데이터를 만드는 거, 이 데이터를 만드는 거, 그게 이제 답이었죠. 자, 2번 지니지수를 이용하여 최초 분할 시 최적의 분리점을 찾으시오. 자, 이거는 총 39개의 관찰값 중 y1인 집단은 20개, y2인 집단은 19개입니다. 이 데이터의 지니지수는 지니지수 구하는 공식이 있죠. 그래서 1 전체 39분의 20의 제곱 마이너스 39의 19의 제곱, 이렇게 해주면 돼요. 그럼 0.4996713 요 값이 나옵니다. 여기서 x1은 1, 2와 x1은 3을 분할점 s1으로 분할합니다. 이렇게 분할하는 경우도 있고 x는 1과 x1은 2와 3 이렇게 구분할 수도 있겠죠. 또는 1과 3과 x1은 2와 이렇게 구분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의미가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어요. x1은 1, 2의 경우는 관측치가 총 25개입니다. 여기서 y는 1인 경우 관측치는 8이며 y는 y2인 경우 관측치는 17입니다. 이때 진위지수 t1을 계산하면 분할된 노드 t1의 진위지수는, 그러니까 전체가 25개죠. 그러니까 x1이 1, 2인 경우, 여기 위에서 보면 x1이 1이 있고 2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러니까 이게 x가 y가 1인지 그거 잠깐만요. 그거랑 상관없죠 지금. 전체인 거니까 전체. 그래서 여기가 이제 25개라는 겁니다. 이게 1과 2가 포함되어 있는 것들이 이제 25개고, 그리고 y가 1인 경우 관측치가 8이에요. y가 1인 경우 거기에 해당되는 거 1과 하나 둘 셋, 그다음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아니 1인 경우니까 위에 좀 가려져 있겠죠. 그게 8개고 나머지는 17개죠. 그럼 똑같이 진위지수 구하는 그 식에 의해서 이렇게 계산하면 0.4352가 나옵니다. 그러면은 x가 3인 경우는 관측치가 14개예요. 그런데 y가 1이면서 x1이 3인 관측치가 12개가 돼요. 그리고 y가 2이면서 x1은 3인 관측치가 2개가 돼요. 분할된 노드에서 t2의 진위지수를 계산해보면 이때 진위지수는 t2는 1-14, 전체가 14개였잖아요. 그죠? x가 1인 게 있는데 x가 3인, x1이 3인 것 중에 y는 1이 있고 y는 2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x1이 14개니까 14개분에 y가 1인 경우가 12개, y가 2인 경우가 2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14분의 2의 제곱 마이너스 14분의 12의 제곱을 해줘야 돼요. 그러면 0.244897959 나옵니다. t1과 t2의 진위지수의 가중평균을 구하면, 가중평균도 이렇게 구하면 되는데, 여기 지금까지 구한 거 있잖아요. 여기 0.4352하고 0.2448 이렇게 있거든요. 그러면 이 전체 중에서 39개 중에서 25개 가지고 한 거 T1이고, 그리고 39개 중에서 14개 가지고 한 게 T2고 이거잖아요. 그럼 이렇게 계산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0.36512051128. 따라서 분할점 S1에 의해 진위지수는 0.499 에서 0.365로 감소하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이렇게 진위지수가 처음 게, 그러니까 전체가 0.499 였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가중치로 계산한 요 진위지수, 여기 가중평균이죠. 가중평균까지 가는 겁니다. 0.499에서 0.491로 감소하는 효과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S1에 의한 진위지수는 0.365이고 S2에 의한 진위지수는 0.413이에요. S3에 의한 진위지수는 0.491이거든요. 그러니까 S1인 경우가 있고, 그러니까 여기는 S2, S2, 자 S1이 있고, 그죠? 이거 좀 너무 밑으로 내려갔죠? 또 하는 겁니다. 또 아까 처음에 얘기했지만 다시 x1이 1과 x1이 1, 2, 3을 분할점으로 하는 s2로 분할합니다. 그러면 x1이 1인 경우는 관측치가 총 11개예요. 그 데이터를 보면은 알 수가 있어요. 여기서 y가 1인 경우 관측치는 2이고 y인 경우 관측치는 9입니다. 이때 진위지수 t
원을 계산하면 1-11분의 2죠. 11분의 2의 제곱 마이너스 11분의 9의 제곱. 그럼 0.2975 이렇게 나오게 돼요. x1은 2, 3인 경우는 관측지가 28개이며 y가 1이면서 x1은 2, 3인 관측지가 18개가 됩니다. 그리고 y는 2이면 그리고 y가 2이면서 x1이 2, 3인 관측지가 10개가 되는 거죠. 그럼 전체가 28분의 18의 제곱 마이너스 28분의 10의 제곱. 그러면 0.4591 이렇게 돼요. 이것은 L1과 L2의 진위지수 가중 평균을 T입니다. T1과 T2의 진위지수의 가중 평균을 구하면 아까 구했던 방식으로 39개 중에서 11개죠. 그래서 0.2975 곱하기 39분의 11 요거에다가 0.4591 곱하기 39분의 28를 합산해 주면은 0.4153 이렇게 되는 거죠. 따라서 분할점 S2의 의제 진위지수는 0.499에서 0.413으로 감소하는 효과가 발생을 합니다. 전체는 0.499로 똑같은 거예요. 499로 똑같아요. 가중평균으로 계산한 것에 의해서 차이가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또 한 가지가 남아 있어요. S3로 분할할 수가 있겠죠. 이 경우에서는 S1이 1이고 S1이 1과 3이고 X1이 2인 경우 이것을 분할점으로 하는 S3로 분할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1과 3, X1이 1과 3인 경우는 관측지가 총 25개이고요. 여기서 Y가 1인 경우 관측지는 14개, Y가 2인 경우 관측지는 11입니다. 이때 진위지수 T1을 계산하면은 분할된 노드 T1의 진위지수는 1 전체 25분의 14 제곱 마이너스 25분의 11의 제곱 이렇게 하면 0.4928 나오게 되겠죠. 자, 그리고 x1이 2인 경우는 관측지가 14개예요. 14개. 그런데 y가 1이면서 x1이 2인 관측지가 6개가 되고요. y가 2이면서 x1이 2인 관측지가 8개가 돼요. 그러면 진위지수 T2는 1-14분의 6의 제곱 마이너스 14분의 8의 제곱 이렇게 하면은 0.489796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 가중평균을 구하면 똑같은 방식이죠. 그러면 0.4916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분할점 S3에 의해 진위지수는 0.499에서 0.491로 감소하는 효과가 발생을 하게 돼요. 이것을 한 번에 이제 정의를 하면은 이렇게 비교를 해볼 수가 있겠죠. 따라서 진위지수의 값을 최소로 하는 분할이 불순도가 낮은 분류이므로 최적인 분리점은 S1에 의한 분리점으로서 X1은 1, 2와 X1은 3으로 분할한 점입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불순도가 낮은 분류, 진위지수의 값을 최소로 하는 분할이 불순도가 낮은 분류이기 때문에 가장 낮은 값의 분할점을 선택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3번 문제 보면 뿌리 노드가 한 번 분할된 분류 의사결정 나무를 생성하고 두 자식 노드에서 관찰치들의 집단별 빈도를 밝히시오. 분류 의사결정 나무 생성하고 집단별 빈도 보겠습니다. 최적의 분리점을 찾은 것을 근거로 하여 정리하면 전체 39개의 관측치 중에서 y는 1인 관측치는 20개이고 y는 2인 관측치는 19개입니다. x1은 3인 관측치는 총 14개이며 여기서 y는 1인 관측치는 12개입니다. 그리고 y는 2인 관측치는 2개입니다. x1은 1, 2인 관측치는 총 25개이며 여기서 y는 1인 관측치는 8개, y는 관측치는 17개입니다. 관측치별 빈도는 x1은 3에서 3을 C로, x1은 1,2에서 각각 A, B로 표현하게 됩니다. y1과 y2는 각 노드로 표현됩니다. 이렇게 정의를 해놓고 이 코드를 작성을 하는 거예요. 라이브러리 리드 엑셀, 라이브러리 알파트 이렇게 해가지고 데이터 리드 엑셀 여기는 데이터를 이제 불러오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x1에 대한 데이터만 이제 보는 거죠. 여기서 하여튼 이렇게 이제 작성을 하면 돼요. 똑같아요. 다 나머지 다 똑같고 그 다음에 변수 xxy 요것에 대해서 알파트 쓰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작성을 해줘요. 플롯은 이런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그리는 거고 텍스트도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갑니다. 여기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텍스트가 여기 안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프린트를 하게 되면 이러한 이제 결과 나오고 그림도 이렇게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다 했죠. 다 한 거죠. 이게 뭡니까? y가 1일 때죠. y가 1일 때가 이제 20개예요. 20개가 1일 때 20개고 y가 2일 때는 19개고 그러면 x1은 이제 3이니까 c로 표현을 할 수가 있다고 했었죠. 그럼 그게 1일 때는 12개고
2일 때는 2고 맞죠? 예. 그리고 x1은 1,2였잖아요. 그래서 1, 2였잖아요.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2가 돼 있는 거는 여기서 y가 1인 게 8개, y가 2가 17개 이렇게 표현을 해줄 수가 있어. 그리고 이제 4번 위에서 생성된 분류 의사결정 나무 한 번만 분할의 불순도 감소분을 계산하시오 나왔어요. 그러면 최초 데이터의 진위지수는 총 39개의 관찰값 중 y는 1인 집단은 20개, y가 2인 집단은 19개를 통해 0.499 6713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진위지수는 이렇게 구했다는 거죠. 아까 했었죠. 네, x1은 1,2의 경우 t1과 x1은 3인 경우 t2의 진위지수의 가중 평균이 0.3648로 구해짐에 따라서 최적의 분리점을 찾았으며 분류 의사결정 나무를 생성하여 관찰치들의 집단별 빈도를 밝혔습니다. 이게 뭐 지금까지 결론이죠. 따라서 불순도 감소분은 최초 0.4996713에서 0.365120로 감소함에 따라서 0.134508만큼 감소하였습니다. 자, 그죠? 요거 그냥 뭐 아까 전에 했던 거 그냥 그대로 똑같이 써준 거예요. 여기 보면은 위에 보면은 여기 있잖아요. 3651205128 요거 그냥 논리적으로 이렇게 계산한 결과가 이렇게 나왔다. 이거를 도출하는 이 과정을 설명을 해준 겁니다. 근데 뭐 이거를 과정을 쓰지 않고 그냥 요것만 써도 답은 틀리지 않을 거예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데이터 마이닝 출석서 과제 해봤습니다. 쉽지 않은 내용이에요. 전공을 했어도 뭐 이제 오래되면은 뭐 잊어먹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인데 다시 한번 보니까 한번 이제 되새겨지는 그런 게 되네요. 근데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면은 댓글이나 카톡으로 글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